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인구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계신지요? 요즘 여러분의 먹거리 물가는 어떻습니까? 대표적인 서민 먹거리인 라면조차도 지난달 8% 넘게 올랐다고 하는데요. 이유가 뭔지 팩트는 숫자다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민생은 뒷전일까요? 여야가 자기 정치에 빠져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네요. 지방선거를 앞둔 여야의 복잡한 셈법, 목요일의 두 남자 김준일 평론가, 장성철 소장이 여의도 회장국에서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믿고 듣는 시사, 여기는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오늘도 갓생 품격 있게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점심 메뉴는 뭐였나요? 김밥 한 줄에 라면. 많은 분들이 가장 쉽고 든든하게 찾는 메뉴잖아요. 사실 라면은 주머니 가벼운 시절을 버티게 해준 고마운 친구기도 하고 또 퇴근길 지친 마음을 달래주던 위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친구마저 몸값이 너무 올라버려서 서운한 마음이 드는데요. 여러분의 맛있는 한 끼 무엇이었나요? 물가는 올랐어도 포기할 수 없는 나만의 소확행 메뉴 좋고요. 아직은 가격 착한 우리 동네 가성비 단골집 자랑도 환영합니다. 지금 바로 문자 주십시오. 샵 9730, 샵 9730으로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문자 추첨해서 1등급 한우 불고기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르는 물가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오늘 하루도 맛있게 채워드리죠. 2월 5일 목요일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오늘 경제 뉴스의 핵심, 경제 인사이트 픽. 뉴스는 많지만 내 지갑에 도움되는 소식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만 픽해서 전해드립니다. 경제 인사이트 픽, 임선웅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증시 살펴볼까요? 네, 급등장과 급락장이 롤러코스터처럼 반복되는 요즘인데요. 오늘 국내 증시는 양대 지수 모두 꺾였습니다. 하락 출발한 코스피는 현재 3% 넘게 빠지면서 5,180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도 3%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양대 시장 모두 개인이 홀로 물량 받아내고 있고요. 간밤 뉴욕 증시에서 인공지능 관련 종목들, 특히 반도체 기술주가 미끄러진 여파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큰 폭으로 빠지고 있는데 외국인이 특히 많이 털어내고 있습니다. 기관 순매도 상위 종목도 반도체 투톱으로 꼽힐 만큼 공급 병목 현상이랑 꽃놀이해 주었지만 이 단기 주가 거래 부담이 높아 조정을 받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또 이 오픈 AI와 갈등설을 빚고 있는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AI 사업에서 가장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는 구글도 막대한 투자를 계속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인지 간밤 호실적을 내놓고도 주가가 빠질 만큼 주요국 증시에서 기술주를 중심으로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좀 빠졌네요. 코스피가 5,191.46 지금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여전히 뜨겁죠. 그래서 공매도 대기 자금도 사상 최대라면서요. 네, 참 아이러니한 부분인데요. 역대급 랠리에 기대감만큼이나 불안도 커 보이는 모습입니다. 지수 하락에 베팅하는 투자자도 늘면서 공매도 대기 자금이 사상 최대치를 새로 썼습니다. 대차거래 잔고가 자그마치 140조 원이 넘는 걸로 집계가 됐는데 작년 공매도가 재개됐을 당시만 해도 65조 수준이었던 걸 감안하면 1년도 안 돼 갑절이 넘는 규모로 커졌고요. 공매도 순보유 잔고도 꾸준히 늘어서 14조 원에 육박합니다. 네. 어제 눈에 띄는 소식 하나가 삼성전자가 시총 1,000조 원을 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국내 기업으로는 최초거든요.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오만전자다, 위기다 이런 말들이 나왔었는데 시가총액 1,000조 원이란 금자탑을 쌓으면서 국내 상장사 중 처음으로 이 1,000조 클럽의 문을 열었습니다. 시선을 한국 밖으로 넓혀봐도 시총 1,000조 기업은 미국에 12개뿐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진짜 대단한 기록인데 이게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당장은 장밋빛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요즘 메모리 슈퍼사이클이다 이러면서 없어서 못 파는 지경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런 노른자위 시장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독점하고 있다시피 하는데도 주가 대비 수익성을 나타내는 주가 수익별 PER이 나스닥에 상장된 경쟁사 마이크론의 60% 수준에 머물러 있고 글로벌 파운드리를 장악하고 있는 TSMC보다도 낮기 때문에 여전히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또 줄곧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던 모건 스탠리도 겨울이 올 것이다 경고하던 태도를 접고
따뜻한 겨울이라는 표현으로 고쳐잡더니 그래요? 이번에는 한술 더 떠서요. 이 메모리 더블업이라는 리포트에서 호황이 계속될 것이다.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21만 원으로 대폭 올려잡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메모리 시장은요, 이 사이클 산업이라고 해서 오르락내리락을 많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업황이 꺾일 때를 대비한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오고 있지만 당장은 장밋빛 전망이 많습니다. 반면에 가상자산 시장은 요즘 찬바람이 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잘 나가는 증시와는 영땅판인데요. 이 비트코인이 희망 고문의 종지부를 찍고 장기 침체 국면으로 들어선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1년간의 트럼프 랠리를 모두 반납하고 7만 달러대까지 주저앉았거든요. 지난달에만 10% 넘게 떨어져 넉 달 연속 2018년 이후 가장 긴 하락세 보이고 있는데 과거 하락장 진입 직전에 나타났던 친구들도 여러 기술적 지표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도 10만 달러 돌파의 꿈을 접는 듯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 영화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으로도 유명하죠. 이 마이클 버리는 죽음의 소용돌이가 온다 이런 표현까지도 썼고요. 월가에선 이번 하락이 단순 조정을 넘어서 이 크립토 윈터 천일의 겨울의 시작일 수 있다는 공포도 퍼지고 있습니다. 어제 주요 기업 총수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죠. 네,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 10개 그룹이 앞으로 5년간 지방을 중심으로 약 270조 원을 투자할 계획인데요. 다른 기업들까지 합치면 전체 규모는 300조 원 수준으로 예상되고요. 반도체부터 배터리, AI 전환 같은 첨단 산업에 집중될 예정입니다. 이 계획이 그대로 진행되면 생산 유발 효과만 500조 원이 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고요. 네, 투자도 그렇고 일자리 늘린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10개 그룹의 올해 신규 채용 규모는 5만 1,600명으로 작년보다 2,500명 늘었는데요. 눈길이 가는 건 이 중 3분의 2가 신입 채용이라고 합니다. 네. 작년 하반기에도 4,000명을 추가로 채용한 걸 고려하면 대기업에서만 6,500명의 일자리를 책임지기로 한 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노력한 걸로 보이고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그간 다져진 청와대와 경제계의 스킨십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자, 생활경제 살펴보겠습니다. 노후 준비와 관련된 소식인데 주택연금 가입자가 크게 늘었다고요? 예,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입자는 꾸준히 늘면서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누적 가입자 수가 1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이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처럼 돈을 받는 제도인데요. 네. 2007년에 시작된 이후 10년 뒤인 2018년에 5만 명, 2022년에 10만 명을 넘었고 그로부터 약 2년 반 만에 15만 명을 찍을 만큼 이 노후 버팀목으로 주택연금을 찾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가입자들 연령대는 어떻고 또 금액은 어떤지도 궁금하네요. 네, 작년 기준으로 가입자의 평균 연령은 72.4세로 나타났고요. 담보로 맡긴 주택의 평균 가격은 약 3억 9천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매달 받는 연금은 평균적으로 127만 원 정도로 집계됐는데 집은 있지만 막상 쓸 현금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에게 또 다른 선택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요즘 달걀값 올랐다고 하던데 예. 이게 오죽하면 가격 잡으려고 미국수 수입도 해왔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또 업계에 간 또 담합이 있었다고요? 예, 최근 밀가루며 설탕이며 이 민생 물가 영향이 큰 품목에서 수년간 10조 원에 달하는 담합 행위를 한 국내 업체들이 대거 재판에 넘겨져 도마에 오르기도 했는데 국민 반찬인 계란도 피해가지 못한 모습입니다. 대한산란계 협회가 달걀 가격을 짬짬이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심판대에 오르게 됐는데요. 공정위 심사관은 이 협회가 2023년 무렵부터 작년까지 달걀 가격 인상을 유도하면서 경쟁을 제한했다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심사보고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네, 이게 대통령도 담합일 가능성이 있다 하고 엄단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실제로 얼마나 올랐길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통계를 보면 꽤나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달걀 가격은 작년 4월부터 10달 연속으로 전년보다 올랐고요. 특히 작년 9월에는 상승률이 9%를 넘어서 최근 4년 사이 가장 높았습니다. 작년 여름에는 달걀 한 판 가격이 8,500원을 넘기기도 했는데 예. 물론 조류 인플루엔자 같은 영향으로 공급이 줄었다는 설명도 있지만 공정위 쪽에서는 가격 급등이 AI 확산 이전부터 시작됐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서민 장바구니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이번 결과가 소비자 물가에 어떤 메시지를 줄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근데 또 양파값은 맥을 못 추고 있다면서요? 네, 안 들어가는 음식을 찾아보기가 더 어려운 게 양파인데 식당들은 국산 대신 더 저렴한 수입산을 쓰고 널뛰는 채소값에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보관이 쉬운 냉동 채소로 눈길을 돌리기도 하면서 국산 양파는 재고가 쌓이고 있다고 합니다. 1년 전보다 9% 가까이나 늘어난 상황이라 이렇다 보니 도매 가격은 15kg당 17,000원 선으로 예년보다 5,000원 가까이나 떨어졌다고 하네요.
네. 정부가 수급 관리에 나섰죠. 네, 먼저 잔뜩 쌓여있는 양파를 해외로 보내기로 했는데요. 정부가 비축해둔 2만 5천 톤 가운데 1만 5천 톤을 베트남이나 대만, 일본 등으로 물량을 빼내기로 했고요. 소비 촉진을 위해서 오늘부터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에서 최대 40% 할인 행사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농가 시름을 좀 덜어주고 소비자에게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관리가 잘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목요일 경제 인사이트 픽 임선훈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점심시간에 우리는 매일 만나고 있죠. 예, 오늘 여러분의 맛있는 한 끼는 무엇인지 여쭤봤는데요. 2180님, 저의 소확행 메뉴는 계란 2개, 반숙 후라이해서 들기름을 두르고 밥을 넣어 비벼 먹는 것. 맛있겠다. 3747님, 저는 화물차 운전자로 20년 동안 도시락을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 도시락이 최고의 점심 식사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보내주셨고, 9193님은 성남 중앙시장 짜장면이 4,000원인데 푸짐하고 맛있어요. 야, 4,000원이면 괜찮은데요, 가격? 6630님, 우리 동네 의정부의 국수집인데요. 비밀인데 수제 탕수육 2,500원? 에이? 탕수육이 2,500원이라고요? 떡볶이와 비빔국수, 멸치국수는 2,000원, 야끼만두는 1,000원에 2개 해서 다 시켜도 10,000원이 안 넘어요. 맛도 괜찮고 양도 합리적이어서 조카들 앞에서 플렉스 보여주기 딱 좋은 식당이라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1253님, 뭐니 해도 돈가스만큼 든든한 식사 없겠죠? 고기와 밥 그리고 따끈한 국물까지 나오는 경북 경산에 위치한 식당의 돈가스 4,900원입니다. 어우, 매번 이용하면서도 미안한 마음은 사실 있네요 하셨습니다. 네. 오늘 점심도 맛있게 드셨길 또 바라면서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12시 32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교통정보 듣고 오겠습니다. 네, 이 시간 교통정보입니다. 점심시간을 전후로 차가 많아서 밀리기보다 사고와 작업에 영향을 받는 곳들입니다. 고속도로 장거리 운행 중이시라면 더욱 주의하셔야겠는데요. 먼저 부산 쪽 경부선 영천 부근 꽉 막힌 정체 1차로 사고 때문이고요. 조금 더 올라가선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문경 2터널을 막 지난 지점 2차로에서 사고가 나 1차로를 통해서만 지나실 수 있습니다. 길이 많이 굽어있는 산길이라 2차 사고에 유의해 지나셔야겠고요. 뒤로 5km 구간 서 있다시피 한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대 양평 쪽으로도 고령 분기점을 앞두고 고령 1터널 작업 여파 뒤로 크게 봤고요. 서울시내는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상계교를 앞둔 2, 3차로 긴급 노면 보수 작업으로 월계 1교부터 정체 극심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공인해였습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방송은 윤인구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9730, 샵 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KBS 콩 어플리케이션,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로 맥락을 짚는 통계 리포트. 팩트는 숫자다. 복잡한 세상 쏟아지는 통계 속에서 숫자가 담고 있는 사실을 날카롭게 짚어봅니다. 뉴스에 나오는 통계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 팩트는 숫자다. KBS 송수진 기자, 정세배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뭐 이번 한 주도 너무 행복한 한 주였다라고 말씀 너무 가식적인 게. 아니 네. 행복한 한 주였다 그러면서 네. 행복하지 않은 표정으로. 아니 너무 전 행복할 때 이런 표정을 지금. 정 기자가 이런 표정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 저희가 네. 이번에 인사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부서가 바뀐 지가 일주일이 맞다. 됐어요. 네. 네. 첫 주였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좀 행복하게 예, 바빴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바빴는데 행복했다. 예. 원하지 않는 바쁘군요. 부서로 가나요 혹시? 원했는데 바빴다. 뭐 약간 점심 드셨어요 두 분? 저는 점심을 먹고 들어옵니다. 저는 잘 방송 못하실 끝나고 것 같아서. 먹으려고 기다리고 네. 있습니다. 라면 좋아하십니까? 점심 또 라면 먹고 왔어요. 진짜요? 네. 오늘 점심은? 정확히는 짜파게티. 왠지 예. 약간 그 정세배 기자는 파스타 같은 거 좋아할. 다 좋아요. 가리지 않는데 오늘은 좀 유난히 짜파게티가 땡겨서 네, 짜파게티. 아 왜 이렇게 더 안쓰러워 보여? 아니 좋아서 먹은 거. 송수진 기자는 네. 지난번에 떡볶이 약간 그 덕후
덕후처럼 얘기하셔서 네네네. 떡볶이 라면 조합이 좋잖아요. 라면 좋아하실 것 같은데. 저는 냄비 라면을 추구하는 편입니다. 냄비 라면. 냄비 라면 팔팔 직접 끓여서 끓여서. 먹는 어. 라면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요즘 그러면 그 라면 값의 미묘한 그 변화에 대해서 체감하고 계시겠네요, 진짜.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할 때 굉장히 그 몰입해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네. 올랐다면서요? 네, 올랐습니다. 국가 데이터처 발표를 보니까요. 2026년 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2.0%로 조사가 됐는데요. 이 중에 라면이 얼마나 올랐나를 봤더니 8.2%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평균이 2%였는데 훨씬 높은 것이죠. 라면이 어찌나 많이 올랐던지 국가 데이터처가 이 라면을 주요 등락 품목에 꼽았습니다. 이 국가 데이터처가 이 품목 때문에 우리 물가가 올랐어요라고 몇 개를 꼽는데요. 예. 물가 인상의 주범으로 라면이 들어간 겁니다. 실제로 얼마나 올랐나 봤더니요. 소매점 기준으로 농심 신라면은 950원에서 1,000원이 됐고요. 대형마트에서 오뚜기 진라면은 716원에서 790원을 줘야 합니다. 오뚜기 짜슐랭이라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에서 사려면은 원래 976원이었는데 1,056원을 줘야 살 수 있습니다. 이게 근데 뭐 최근에 갑자기 오른 건 아닌 거죠? 네, 갑자기는 아니고요. 그 최근에 라면값이 올랐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인상이 지난해 3월에 있었습니다. 지난해 3월이요? 네네. 아까 제가 전년 동월 대비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난해 전체 인상분이 이번에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사실 프리미엄 라면이 많이 나왔거든요. 맞아요. 네, 이게 또 전체 라면 가격의 평균을 좀 끌어올린 끌어올렸구나. 걸로 보입니다. 네, 2,000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라면이 자주 사는 사람도 많고요. 또 한 번에 여러 개 사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5에서 뭐 10% 정도만 올라도 체감이 큰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혼자 사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보통 라면류 살 때 하나 사는 분 잘 없거든요. 묶음들이 제품으로 판매도 많이 되고 매대에서 그렇게 사시기 때문에 이거는 확 느낌이 올 것 같긴 해요. 예. 근데 이제 최근에 밀가루 가격은 좀 내렸다 그러는데 네, 이게 라면 가격은 안 떨어진 겁니까? 그러니까요. 이 밀가루 가격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라면 원가에 밀가루 하나만 들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선 밀가루 가격이 실제로 내려가는 거는 맞아요. 그 대한제분, CJ제일제당, 삼양사 같은 그 주요 제분사들이 네. 공장에 공급하는 가격이 있거든요. 이게 지난해 9월 기준으로 킬로그램당 681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전에는 758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6.4% 정도가 내렸습니다. 네. 밀가루 가격은 분명 내렸습니다. 그런데 라면이 밀가루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게 면을 튀기잖아요. 그래서 그 튀기는 기름인 팜유, 또 스프 원료, 뭐 포장재, 물류비 이런 비용들이 또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네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환율 문제가 있거든요. 그 라면 회사들이 가격을 올릴 때 자주 드는 이유가 이 원재료비 때문이에요, 환율 때문이에요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예. 이 밀가루 가격이 내려도 이 물류 비용이 오르면은 가격을 내릴 수 없고 또 환율 역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물류 비용이 얼마나 올랐냐를 봤더니 관세청 자료를 보니까요. 미국 서부 기준으로 해상 수입 운송 비용이 35%나 늘어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 미국 운송 비용이 왜 중요하냐면요. 밀이 주로 미국에서 수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물류비가 이렇게 많이 올랐으니까 밀가루 값이 내려도 라면 값을 즉시 인하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거죠. 네, 지금 청취자분들이 문자 보내주고 계신데 7549님 음식점 가격이 오르고 있어서 점심을 컵라면에 그냥 밥 말아서 해결할 때가 많습니다 하셨고 또 뭐 그 라면에 계란도 함께 넣어 먹어야 좀 맛 아니겠습니까? 2561님은 계란 한 판 가격이 12,000원을 넘어섰습니다. 이야, 많이 올랐네. 너무 물가가 많이 오르네요. 하셨고 3920님은 개인 택시를 하는데요. 요즘 하도 물가가 올라서 인터넷에서 냉동 도시락 주문해서 일 나올 때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보온통에 싸서 점심 드신다고. 언제나 물가가 잡힐까요? 버는 돈은 같은데 세금 물가는 자고 일어나면 올라가고 어쩌을까요? 하셨습니다. 예. 걱정들이 많으세요. 근데 우리가 뭐 예상하듯이 라면 가격 오르면 줄줄이 다른 것들도 가격이 같이 오르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정말 큰
참 어려움인데요. 라면을 저희가 집에서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편의점에서도 먹고 PC방에서도 많이 드시고 또 학교 매점 같은 곳에서도 많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면 값이 오르면 외식 가격 인상으로도 번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가공식품 중에서도요. 라면이 차지하는 비중이 좀 독특합니다. 일종의 가격 신호 역할을 라면이 하는데요. 라면이 일단 오르면 이 비슷한 원가 구조를 가진 제품들이 있잖아요. 빵이나 과자 이런 제품들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올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기업들이 하는 거죠. 그리고 라면이 왜 우리 서민 음식의 대표 주자라고 하시잖아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라면 값이 오르면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아, 라면 값도 올랐으니까 이제 이 물가 인상을 받아들여야겠구나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 라면이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커서요. 우리들의 심리까지도 이제 건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생각해보면 라면을 우리 좀 주머니 사정이 팍팍한 청년층 또 저소득층이 많이 소비를 하시는데요. 네. 그러니까 체감 충격이 더 큰 것 같아요. 그 국가 데이터처 가격 동향 조사 통계를 보니까요. 네. 엔겔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소비 지출 중에서 식료품이 차지하는 비중인데요. 이 엔겔 지수가 소득 하위 20% 분들의 경우에는 한 달에 전체 쓰는 돈 중에서 20%가 식료품이었어요.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나요? 네, 상당히 많은 비중이죠. 그래서 라면이 뭐 100원, 200원 올라도 이 체감이 무척 큰 것이죠. 네. 이게 막 동네마다 가면 사실 뭐 라면값, 김밥값 이런 게 되게 분식집 대표 메뉴다 보니까 이걸 좀 유심히 봐요. 그러니까 이 동네는 물가가 좀 어느 수준일까.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라면값이 확 올랐을 때는 부담이 더 크게 올 것 같아요. 다른 메뉴랑 다르게. 라면집 사장님이 정세비 기자 보면 물가 조사 분 아닌가 뭐 그렇게 착각하실 거예요. 저를 알아보실 분은 없을 것 같아서. 굉장히 꼼꼼한 면이 있어요 또. 네. 다시 우리 본론으로 돌아와서 라면 회사들 실적은 뭐 사상 최대라면서요. 네. 날카로운 지적이신데 그 라면 회사들의 실적을 좀 한번 봤더니요. 실적이 크게 좋아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삼양식품의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5천억 원이 넘었고요. 전년 대비해서 52% 정도가 늘었습니다. 농심도 44% 정도 영업이익이 늘어난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라면이 정말 잘 팔리나 봐요. 네네. 주요 그 원인을 봤더니 이렇게 잘 팔리는 이유, 영업이익이 늘어난 이유가 해외 매출이 되게 많이 증가했더라고요. 그래서 실적이 개선됐는데 다만 우리 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네. 아니 이렇게 돈을 많이 벌면서 왜 라면 가격을 또 올리나 이런 문제 제기를 자연스럽게 하실 수밖에는 없는데요. 네. 혹시 그리드 인플레이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게 어려운데요. 예, 탐욕, 그리드는 탐욕이고요. 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입니다. 요거의 합성어인데요. 비용 상승 요인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도 기업들이 가격을 올려서 이 물가 상승을 부추긴다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 인상이 이어질 때마다 이거 혹시 그리드 인플레이션 아니야? 라는 비판이 등장하기도 하는 거죠. 네. 아니 정말 이거 대표적인 서민 음식이라고 하는 그 라면 뭐 값에 대해서 좀 정부도 뭐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 작년 6월쯤이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 한 말씀 하셨습니다. 뭐 라면 한 개 가격이 2,000원인데 이게 사실이냐? 서민 한 끼를 책임지는 라면 값이 이 정도로 오르는 게 말이 되냐? 민생에 큰 타격이다. 이러면서 점검을 좀 지시를 했고요. 이 이후에 물가 안정 태스크포스라고 있거든요. 범부처 차원의 조직인데요. 여기에서 특별히 관리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가요. 식품업계 혹시 가격 담합하는 거 아닌가? 뭐 불공정 가격 인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그다음에 그 라면 튀길 때 필요한 팜유 요런 거 수입하는데요. 수입할 때 부과하는 관세를 최저 수준으로 적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또 정부의 인위적인 압박으로는 한계가 어느 정도 있잖아요. 이래저래 참 서민들 걱정만 들어가는 상황 같습니다. 그러니까 라면이 뭐 1,000원, 뭐 비싼 거는 2,000원 한다고 하지만 이게 가게에서 사 먹을 때는 또 더 비싸죠. 더 비싸. 한 네. 3,000~4,000원 하잖아요. 네. 거기다가 김밥까지 하면은 뭐 거의 10,000원 돈. 보니까 지금 가볍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죠. 그러면 더 이상. 그러니까요. 유튜브로 보고 계신 모양인데 연우퍼스트님이 우리 동네는 작년부터 김밥 한 줄이 6,500원이래요. 김밥이 6,500원. 좋은 재료를 써서 그러신가? 예. 그리고 5988님은 예전에 자취하면서 학교 다닐 때 연탄불에 냄비라면 진짜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를 맛이었어요. 그때는 왜 그리 맛있었을까요? 냄비라면. 송수진 기자와 비슷한 취향을 가지신 분이네요. 네, 냄비라면은 지금도 맛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정말 이게
먹고 사는 것도 문제인데 이제 어디에 사는가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라면값도 올랐지만 뭐 서울 집값, 생활비 부담 계속 오르고 있다고 하잖아요. 두 분은 다 서울 거주하고 네, 계세요? 저희는 회사를 다녀야 되니까 예, 서울 네. 거주하고 네. 있습니다. 네. 홍수진 기자도. 네네, 저는 서울과 경기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아, 어머니께서 경기도에 사셔서 그러시군요. 예. 네네. 그러면은 이 문제를 좀 알아보죠. 일자리 때문이나 그래도 뭐 서울에 살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이제 버티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상하게 또 서울을 떠나는 사람들은 통계로 줄었다는 게 나왔어요. 조금 정확히 언급드리면 서울을 나가는 사람이 여전히 많아요. 들어오는 사람보다 따졌을 때는 순유출이긴 한데 그 폭이 지금 계속 줄고 있고 또 35년 만에 가장 줄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됐냐? 지난해 보니까 서울에서 2만 7천 명 정도가 순유출이 됐어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아무래도 뭐 당연하지만 주거비 부담 너무 뭐 높다 보니까 뭐 직장 뭐 여러 요소가 있겠지만 제일 크겠죠. 다만 이 폭이 계속 줄고 있는데 원래는 한 10만 명도 넘었어요 매년. 그 정도로 이제 눈에 띄게 유출이 되다가 이게 조금 2020년 넘어서부터 좀 줄었고 지난해 이제 2만 7천 명 정도 2만 명대 기록한 게 1990년 이후로는 가장 적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구 격차로 보면 서울과 경기, 뭐 인천 이 지역 비교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사실 아주 예전에는 서울이 당연히 제일 많았잖아요. 인구가. 뭐 지금도 이제 뭐 특별시 광역시 중에서는 뭐 압도적으로 많지만 사실 경기도 사는 인구가 훨씬 많이 늘었어요. 이게 쉽게 말해서 탈서울 수도권 유입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003년도에 이제 서울이랑 경기 인구가 역전이 됐거든요. 이후에 격차가 계속 벌어져서 지금 경기도 인구가 한 1,373만 명 정도 되고 예. 서울이 930만 명이에요. 꽤 차이 나죠 이제. 꽤 차이 나고 인천 인구가 계속 늘어서 300만 명이 넘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저희가 저희 학교 다닐 때 막 3대 도시 하면서 이제 막 인천을 넣냐 마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인구가 그때 비해 엄청 많이 늘어난 거예요. 경기랑 인천 합치면 이제 서울과 인구 격차가 한 700만 명까지 벌어나요. 꽤 크죠. 네. 지난해 이제 서울에서 경기로 간 사람이 한 4만 1,000명 정도가 그다음에 인천으로도 한 12,000명 정도가 갔는데 유입폭이 이것도 좀 줄었어요. 대신에. 그 정도는 좀 줄었고 역대 가장 적은 수준으로 줄었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게 왜냐하면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 자체는 이게 좀 이어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지난해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국가 데이터처에서 통계를 내놓으면서 설명을 한 거는 작년에 이제 보통 전국의 주택 워낙 건설 경기도 좋지 않고 뭐 미분양 같은 경우도 지방은 많다 보니까 주택 준공 실적 자체가 감소를 했는데 서울만 오히려 증가를 했대요 지난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출 인구가 줄었다 이게 가장 큰 요인이다라고 하는데 뭐 아시겠지만 이게 순유출이란 게 뭐 어쨌든 단기간에 순유입으로 전환되려면 가장 큰 부담을 주는 게 뭐 주거비라고 하면 뭐 집값 격차, 생활비 이게 뭐 1, 2년 안에 뭐 엄청 눈에 띄는 변화가 오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급격한 전환이 올까? 이건 좀 의문이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 집값이 너무 오르고 있어서 이게 이 집값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정말 일자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버텨야 하는 이제 청년들이 서울에서 또 사는 게 아닌가 싶을 때 송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 방금 그 앵커님이 그 집값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있거나 아니면은 버티는 청년들만 남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하셨는데 중요한 게 이 중간을 잇는 사다리 같아요. 네, 청년이 여력이 있는 상태로 올라갈 수 있게 하는 사다리. 네, 이 사다리를 어떻게 놓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정책 당국이 좀 고민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정세배 기자가 얘기한 내용 중에서 이제 인천의 인구가 늘고 있다. 이거는 좀 관심 있게 보이는데 경기도에서도 인천으로 넘어가는 인구가 늘고 있는 건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맞습니다. 이제 서울에서 인천으로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반대로 또 경기도에서도 인천으로 넘어가시는 분이 늘고 있어요. 이제 지난해 상반기 한번 상황을 좀 살펴보면 인천으로 유입되는 인구가 순이동 인구가 처음으로 경기도를 앞질렀습니다. 항상 원래 경기도가 더 높았거든요. 네. 이런 패턴이 처음 뒤바뀐 게 지난해인데 서울도 서울인데 경기도도 사실 생각해 보시면 이제 아무래도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동안 주거비 부담이 커졌죠. 그러다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집값이 조금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천으로 삶의 터전을 옮기는 게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좀 해볼 수 있는데 이 근거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좀 자녀를 뒀을 만한 세대 또 한창 이제 그런 주거비 부담이 클 세대가 이동이 많거든요. 가족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실제 연령별로 봤을 때 30대, 40대 인구가
전 연령대에서 이동이 가장 많아요. 인천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주거비 부담 해결할 수 있는 거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모여 사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인천 같은 경우에도 뭐 청라나 송도 같은 경우에는 되게 지금 젊은 이런 부부들이 많다 보니까 학교 같은 경우에도 되게 이제 뭐 학생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뭐 교육 인프라, 보육 인프라 이런 것들도 잘 갖춰져 있고, 또 결과적으로 교통도 좀 잘 뚫려 있고, 또 교통망이 앞으로 확충될 그런 국가 단위의 계획들도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좀 종합해서 실제 수요가 이동했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 30대 청년층은 그래도 이제 서울로 몰리는 현상이 뚜렷한데 네. 이게 어쨌건 생활비 부담이 클 거 아닙니까? 크죠. 네. 네. 크지만 결국 학업과 일자리를 일자리. 위해서는 서울로 올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보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20대나 30대는 다른 시도 뭐 경기도를 포함해서도 서울로 이렇게 오는, 어떻게 보면 트렌드를 좀 역전하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건데, 항상 이제 20, 30대 청년층 같은 경우에 이제 2020년대 들어서는 서울 전입이 전출보다 더 많았어요. 계속 늘어나고 있고, 당연히 이제 집값이 비싼데 굳이 찾아오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직업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또 조금 뭐 생활 환경 같은 것도 이제 조사에서 꼽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가장 큰 거는 결국 직업입니다. 경기도에서 서울로 들어온 이제 20대, 30대 설문조사를 해봤더니만 한 40% 정도는 직업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뭐 이제 그 다음으로도 뭐 교육 순이고, 사실 뭐 가족 때문에 이동했다, 주택 때문에 이동했다, 이런 비중은 뭐 높지는 않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팩트는 숫자다. 숫자와 함께 우리 세대의 고민도 읽어보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송수진 기자, 정세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1부 순서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요. 2부에서는 매일매일 쏟아지는 정치 뉴스로 채한속을 팩트로 풀어드리는 여의도 해장국 준비되어 있고요. 청소년 도박 경험과 노출이 모두 늘고 있다고 합니다. 청소년 도박의 실체를 정영경 전문의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또 BTS가 컴백하죠. 완전체 컴백 공연이 예정된 부산의 맛과 멋을 주말 사용 설명서에서 풀어드리니까요. 또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끝곡으로 이적 유재석의 말하는 대로 들으시고 잠시 후 1시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다니다 보면 다른 사람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기들끼리 큰 소리로 웃고 떠드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휴대전화를 걸거나 받으면서 큰 소리로 통화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런 모습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이죠. 흔히 마음에 안 들고 못마땅해서 양미간을 찌푸리는 것을 가리켜 눈살을 찌푸린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눈살이라는 것은 바로 두 눈썹 사이에 잡히는 주름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눈살을 표기할 때 발음과 마찬가지로 눈살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눈에 살을 써서 눈살이라고 쓸까요? 네, 이것은 눈살이라고 쓰고 발음은 눈살이라고 된소리로 발음합니다. 이 말은 눈과 살이 합해진 것인데, 이처럼 둘 이상의 단어가 어울리거나 접두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은 각각 그 원형을 밝혀 적는다는 한글 맞춤법 규정에 따라 눈살로 적지 않고 눈살로 적는 것입니다. 눈살과 비슷한 예로 얼굴 피부가 노화하여 생긴 잔줄이라든지 또 옷이나 종이 따위에 주름이 잡힌 금을 뜻하는 주름살을 들 수 있는데요. 이것 역시 주름살이라고 쓰고 발음은 주름살로 합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KBS 58분 날씨. 봄처럼 포근합니다. 오늘 낮 기온이 서울 10도, 대전 12도, 광주 13도, 대구와 부산 14도 등으로 어제보다 조금 더 오르겠고요. 예년 이맘때 기온을 3도에서 6도가량 웃돌며 3월 초의 초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남서쪽에서 온화한 서풍이 불어오고 있어서인데요. 이 바람에 국외 미세먼지가 실려 날아오고 있고 우리나라의 대기가 정체되면서 어제부터 공기가 탁합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을 보이겠고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도는 늦은 오후에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는 곳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밤부터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내일은 미세먼지가 해소되고 공기가 깨끗해질 전망입니다. 대신 내일부터 다시 강추위가 시작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서울이 영하 9도, 전주 영하 6도 등으로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오늘보다 10도에서 크게는 20도 가까이 떨어지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낮부터 추위가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고 동해안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어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0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당신의 갓생 파트너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에 이어 닮은 걸로 불리는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유동규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지난해 9월 서울 관악구의 한 피자 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의 목숨을 앗아간 김동훈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주택연금 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월 수령액을 인상하고 초기 보증료 인하와 실거주 요건 완화로 가입 문턱을 낮추는 등 주택연금 제도를 개선해 3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것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일상의 깊이를 더합니다. 당신을 위한 프리미엄 인사이트.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2부 시작합니다. 점심시간 오늘은 여러분의 맛있는 한 끼 무엇인지 문자 받고 있습니다. 김은주님께서 부산 강서구시라고 저희 동네 칼국수집은 맛도 좋지만 곱빼기도 추가 금액 없이 푸짐하게 먹을 수 있어서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하셨습니다. 부부사장님이 친절하게 장사하시는데 오래 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문자 주셨어요. 6800님 남편이랑 화물트럭 일합니다. 도시락이 최고예요. 오늘 메뉴는 미역국, 오이무침, 오징어 젓갈, 멸치볶음, 김치입니다.
매일 먹어도 맛있어요라고 하셨습니다. 맛있는 메뉴로만 준비를 하셨네요. 맛있게 드십시오. 윤상호님, 방송 출연자들이 입은 김장조끼가 교복처럼 분위기 좋습니다. 예, 저희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팀복입니다. 요즘 학원비, 식사비, 간식비 너무 많이 들어요. 카드 알람 소리 나면 불안합니다 하셨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 2부 오르는 물가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정치 뉴스에 속 뒤집힌 분들 다 오세요. 맑은 국물로 풀어드립니다. 여의도 해장국. 네, 매일매일 쏟아지는 정치 뉴스로 속이 답답한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정치로 체한 속, 팩트로 풀어드리는 여의도 해장국 김준일 시사평론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청취자분들의 이 김장조끼에 대한 반응이 아주 꽤 좋습니다. 네. 좀 웃으세요, 장 소장님. 너무 좋아가지고 저 좋으면 이런 표정 지어요. 좋으면 그런 표정. 너무 좋아가지고 막. 제가 아직 익숙치 않은 거군요. 장 소장님이 지난주 방송하고 엄청난 불평 불만을 쏟아내고 왔습니다. 왜요? 뭐가 불만족스러워? 김장조끼에서 냄새난다. 김장 냄새가 너무 나가지고. 그게 저희가 지난주에 새 거라서 바로 구매한 거라서. 예. 오늘은 괜찮습니다. 오늘 아주 향기롭습니다. 네, 오늘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그리고 점심 맛집은요, 저는 네. KBS 구내식당이라고 생각해요. 저 목요일마다 네. KBS에서 드시고 구내식당에서 오시는구나. 5,000원짜리 오는데 가격 대비 맛있어요. 만족하십니까? 좋습니다. 네. 또 우리 KBS 구내식당 사장님께 또 홍보까지. 감사드리고 그렇습니다. 장성철 소장이 우리 구내식당 사장님께 감사드린답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얘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합당 논의로 시끌시끌한데 정청래 대표가 최고위원들 반대 의견 가진 최고위원들과 1대1로 만나면서 좀 설득 작업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별 효과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제 여진이 잦아드는 느낌이에요. 그렇습니까? 네, 어제 아침에 최고위원 회의까지만 해도 이현주 의원이 상당히 또 날카롭게 비판을 했지만 그랬잖아요. 오후부터는 상당히 좀 잦아들었어요. 왜 정청래 대표를 직접 공격하는 그런 얘기도 좀 많이 줄어들었고 좀 합당을 반대하는 분들의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현재로서는 이제 상당히 잦아들었다. 이제 안 나오고 있다. 그래서 정청래 대표의 개별 면담과 밥 먹고 음료수 마시고 점심 먹고 소주 한잔 하고 이게 통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더 이상 갈등과 분란이 심하게 되면 지방선거 앞두고 상당히 좀 당이 어려워질 수 있다. 그래서 정청래 대표의 뜻에 따라서 좀 합당을 하는 쪽으로 이거는 막을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갈 거고 결국에는 정청래 대표가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당원 투표를 붙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설 전에 이벤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얼마 남지 않아. 한 일주일 남았는데. 정청래 대표랑 조국 대표가 손잡고 자 우리 합당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쳐주십시오. 응원해 주십시오. 그러고 실질적인 합당은 이제 설 이후에 완성되는 걸로 그렇게 좀 스케줄을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반발이 정말 잦아들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완벽하게 잦아들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이게 처음에 합당 얘기가 나왔을 때 처음에는 이제 논쟁이 뭐였냐면은 대통령의 뜻이 어디 있느냐를 가지고 각자의 해석 투쟁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김영진 의원, 우상호 정무수석 이런 분들은 아니 원래 이거 합당 예전부터 논의도 했었고 대통령 뜻이 거기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도 있고 이현주 최고위원이라든지 친명계 최고위원 등등은 무슨 소리냐. 대통령은 예전에는 논의를 했지만 이렇게 정청래 대표가 급발진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한 적은 없다. 이런 식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합당을 해서 이게 비전이 있고 어떤 가치가 있고 이런 것들 얘기하기보다는 명심이 어디 있느냐를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명심도 중요치 않아. 각자 자기 정치를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현주 의원이 이렇게 열심히 좀 반대하는 거는 친문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탈당했었잖아요. 친문들하고 강하게 세게 붙은 다음에 탈당했다가 지금 어렵게 들어왔는데 다시 친문들이 강해지는 거
뭐 이런 것들이 거북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한다든지 뭐 한준호 의원이 이렇게 뭐 되면은 유보해 달라 정청래 대표한테 얘기한 거 이런 것도 뭐 경기도지사에 지금 출마를 했는데 좀 존재감이 상대적으로 뭐 지지율이나 이런 게 덜 나오니까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뭐 각자의 생각은 알 수 없지만 그런 시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각자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가 저는 정청래 대표가 비판받을 부분도 많이 있다고 하지만은 이게 정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밥 먹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저는 민주당은 내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국민의힘은 내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굉장히 다릅니다. 내전은 뭐냐면요. 전쟁이에요. 상대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싸우는 거잖아요. 그거는 제명하고 뭐 이렇게 탈당 출당시키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목숨 걸고 싸우는 거고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격렬하게 싸우지만은 밥도 먹고 설득이 된다. 뭐 이렇게 보면 되고 그래서 반대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긴 하지만은 뭐 당원 여론조사도 해보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좀 수습하는 과정으로 결과적으로는 가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이거 딱 처음에 나왔을 때 3월달에 합당된다. 저는 이미 예고를 한 바 있어요. 결국은 합당될 거다. 예. 근데 오늘 그 오전 조국 대표 얘기 들으셨습니까? 민주당 내부 논쟁 과정에서 예의를 찾아볼 수 없다. 그건 이현주 의원이 어제 강하게 뭐 조국 대표에 대해서 비판을 하니까 조국 대표도 당 대표로서 한마디 안 할 수 없고 또 신장식 의원이 방송 나와서 이현주 의원을 저격을 한 거지 합당을 안 하겠다. 뭐 합당 뭐야 이현주 의원 저렇게 하면 우리 합당 안 할 거야. 이현주 의원 제껴.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이현주 의원 개인에 대한 공격이지 민주당에 대한 정청래 대표에 대한 공격은 아니라서 이건 그냥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의 해프닝이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현주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은 숙주로 삼아서 대선에 출마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뭐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조국 대표가. 예, 그러면 이제 숙주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그거를 이제 패러사이트 기생충과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거북스럽다라는 거죠. 같은 얘기를 해도 뭐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그 김어준 방송에 나와가지고 본류에서 정치를 해야지 지류에서 정치를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조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라도 한쪽은 숙주를 얘기하고 하는 쪽은 본류 지류를 얘기하면은 듣는 사람이 좀 기분 나쁘다. 이런 거를 신장식 의원도 오늘 아침 CBS 라디오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말씀하신 대로 격렬한 말들이 오간 거는 맞는데 그게 이제 합당 자체의 걸림돌이 되기는 될 것 같지는 않다. 네. 정청래 대표의 정말 그 속내는 뭡니까? 그러니까 지선을 위한 아니면은 뭐 미략설 뭐 나중에 정말 당 대표를 연임을 위한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어심만족, 유심충족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무슨 말입니까? 풀어주세요. 네. 어심이라는 것은 김어준 씨의 마음이고요. 유심은 유시민 전 장관의 마음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두 분이 조국 대표가 민주당과 합당을 해서 이번에 6월달에 재보궐선거에서 배지 달고 그다음에 2030년에 대통령에 출마하고 다시 한번 정권 재창출하고 이러한 좀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정청래 대표가 좋아 내가 그러면은 합당을 해가지고 조국 대표에 대해서는 공천 주고 그러면은 그 민주당과 진보 진영의 대형 스피커인 유시민 김어준 씨의 마음을 만족시켜주면 결국에는 8월달 있을 전당대회 때 내 편을 들어주지 않겠냐. 그다음에 2030년의 대권 도전은 나도 하고 싶지만 일단 내가 당대표가 돼야 2028년 총선 공천권을 갖고 내 주도하에서 내가 뭐 대권에 나갈 수도 있고 대권 후보 관리할 수도 있고 일단 나는 당대표 되는 게 중요해. 그들을 마음을 만족시켜주면 나는 당대표직에 훨씬 더 가까워질 가능성이 높아질 확률이 높아지니까 어심만족 유심충족을 위해서 이번에 합당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내심 이런 거는 청와대에서 불편하게 느끼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 이거를 지금은 이제 뭐 아직은 이재명의 시간이다라고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아니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게 뭐 완전히 틀렸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빨리 권력 분화가 된 거는 본 적이 없어요. 박근혜 정부 때 초반에 이 정도로 격렬하게 권력 투쟁을 했나요? 뭐 이명박 정부 때도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뉴 노멀에 살고 있다. 새로운 당정 관계, 당청 관계에서 살고 있고 이거를 이제 명청대전의 연장선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조국 대표가 조잖아요. 사실은 명청이 이제 교체기에 있을 때 그때
조선을 끌어들이기 위해 명과 청이 상당히 경쟁을 했거든요. 그렇게 비유를 할 수 있어요. 예, 그래 병자호란 일으키고 막 이런 것도 청이 배후를 안심시키니까 안정시키고 내가 명을 치겠다라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청이 어쨌든 조를 끌어들였다 지금. 그래서 길게 보면은 이제 명청 대전이 지금 격렬하게 더 일어날 수도 있다. 뭐 이런 조금 이렇게 재밌게 좀 풀이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유시민 전 장관이 갑자기 게임에 참전하는 것이 과연 민주당과 진보 진영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시킬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응원단장이었거든요. 치어리더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훌리건이 돼가지고요. 경기장에 들어가가지고 상대 선수를 두드러 패요. 얼마 전에 김어준 씨 방송 나와가지고 8월달 전당대회에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 당신 말이야 울먹이지 말고 책 좀 읽고 공부 좀 해. 옛날에 후다녀 뭐 정몽준 편 들어가지고 우리한테 얼마나 큰 상처를 줬어. 칼로 찌르고 막 휘집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경쟁자를 제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과연 이것이 진보 진영의 갈등을 더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왜냐. 김민석 총리는 명심을 대변을 해서 8월달 전당대회에 나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과 추측과 분석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상징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통령에게 좀 반기를 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또 이간질. 장성철 소장님 또 반성합니다. 유시민 작가의 표현에 따르면은 또 재래식 언론에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이간질하고 신식 언론은 좀 들으십시오. 재래식 언론만 듣지 마시고 얼마든지 비판은 가능하지만 저 제명만은 시켜주지 마십시오. 근데 그러니까 저는 유시민 전 이사장이 이 발언이 새롭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유시민 이사장의 스탠스는 일관됩니다. 배은망덕론.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김동연 전 경기지사한테 배은망덕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엄청 김동연 지사가 좀 섭하기는 하지만은 잘 성찰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약간 봉건적인 의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의 연장선상에 보면은 노무현을 이렇게 어렵게 하다니 배은망덕이나 이런 전체적인 이런 거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모르겠습니다. 이제 약간 진보 진영의 예전에는 되게 한국의 지식인 같은 느낌이었고 진보 진영의 큰 어른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완전 본인 스스로를 특정 계파의 어떤 뭐 치어리더 뭐 아니면은 이쪽에 훌리건이라니까. 훌리건? 그러니까 파이터로 좀 스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시민 김어준 이들에 대한 진보 진영의 호불호가 지금 굉장히 갈리고 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지난 2월 2일 날 발언이거든요. 아침 방송에서 한 발언이거든요. 그때는요. 이제 정청래 대표가 상당히 코너에 몰린 그런 상황이었어요. 막 합당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대통령도 불쾌하게 생각하는데 막 그렇게 코너에 몰리니까 구원하러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와중에 또 그 민주당과 뭐 소나무당? 네. 송영길 대표.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다 진보 진영 하나로 뭉쳐야 된다라는 큰 뭐 원칙 하에서 명분 하에서 움직이는 거라서 뭐 소나무당이 의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정치적인 영향력 포지션을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렵다. 그냥 진보 진영 하나로 뭉친다. 그래서 뭐 완벽한 지방선거 승리를 이끌어내겠다라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그렇게 봐야죠. 그 뭐 돈봉투 사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송영길 대표가 지금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가 나왔고 그 먹사연이라는 그 연구소에서 정치 자금을 만든 게 좀 유죄가 나오고 그래서 본인은 약간 억울하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지금 그 정서가 있고 이거는 그 송영길 대표 만나신 모 인사가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요 개항을 이번에 보궐선거 나오잖아요. 야, 그거 원래 내 거야. 라고 얘기를 강하게 세게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그때 이재명 대표한테 개항을 주고 본인이 갑자기 서울시장에 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정확하게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니까 모르겠는데 이 대표한테 내가 이재명 대통령한테 좀 많이 혜택을 줬다. 근데 나한테 지금 돌아온 거는 지금 탈당 당하고 지금 팽당해 있다. 이런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억울함 이런 분노 이런 게 굉장히 강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출마할 수도 있어요. 이제 개항을 해. 제가 뭐 모르겠습니다.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합당하는 게 낫다라는 논리를 누가 강덕구 의원이었나? 뭐 의원이 하신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다 이게 뭐 이게 끌어모았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리스크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지금 들어오는 게 당의 리스크가 될 수도 있는 거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와, 그럼 만약에 재보궐선거판이 벌어져. 예. 그러면은 대통령실에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김남준 대변인이 나와요. 거기에 공천 신청을 해. 인천경을 해? 송영길 전 대표도 공천 신청을 해. 그러면 정청래 대표가 아 좋다 그러면은 당원 투표로 결정합시다. 그랬는데 볼만하겠는데. 송영길 대표가 딱 이제 공천을 받아요. 네. 와 이거 이러면 정말 여권이 어마어마하게 시끄러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될까요? 진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일단 합당이 안 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안 될 가능성이 높고요. 합당이 되더라도 교통 정리를 하겠죠. 그런 게 당 대표나 당 지도부가 할 일입니다. 막 이게 경선 묻고 그러면 이거 모양 이상해집니다. 희한해집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쨌건 우리 장 소장님은 그 설 전에 뭔가 민주당과 혁신당과의 이벤트. 뭔가가 이벤트가 있을 것이다. 다음 주면은 드러날 텐데. 다음 주 궁금해지네요. 목요일 정도면 가능할 수 요일까지도? 있겠네요. 예. 아니 우리 방송 하는데 목요일이나 도움이 금요일쯤이면, 되겠다 그러면. 목요일이 가능성이 높겠네요. 금요일은 또 서울역 같은 데 가가지고 인사를 해야 그러네요. 되니까 네. 목요일 날 목요일로 이 시간에 할 수 있습니다. 1시에 예상을 긴급 기자회견하면서. 근데 저는 다만 요거는 하나 짧게 말씀드리면 조국 대표가 지난번에 총선에서 당을 만든 다음에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 민주당하고 합당 안 한다. 나는 우리는 독자 노선이다. 우리는 다른 정당이다. 진보적 노선을 가지고 있고 다른 정당이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설득력 있는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그 부분은. 예. 자, 국힘 얘기해 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 어제 교섭단체 연설했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랜만에 좀 정상적인 야당 대표의 모습을 봤다. 메시지도 야당 대표가 할 만한 얘기를 했고요. 네. 정책적으로도 좀 의미 있는 얘기들을 몇 가지 좀 하지 않았는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 오후 이후 오늘 오전까지 방송에서 장동혁 대표의 뭐 예를 들면 선거 투표권 16세 뭐로 낮추자. 네. 이게 상당히 좀 중점적으로 얘기를 좀 나눴어요. 오랜만에 야당 대표의 정책 제안을 갖고 논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장동현 대표 측에서는 성공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오후에 홍익표 정무수석을 만나가지고 만났죠. 11시인가에 만났어요. 네. 그러면은 그 영수회담과 관련해서도 충분히 논의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일단 이렇게 좀 정상적인 야당 대표로서의 모습을 계속 좀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당 내부에는 그렇지 않아가지고 상당히 좀 유감입니다. 내부에 보이는 모습과 외부의 모습, 대표가 외부에 보이는 모습은 좀 그래서 이제 다르다.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에는 당 대표 연설은 써주잖아요, 누가. 되게 이제 당이 많이 이게 지금 캄다운 침착. 당 대표 연설문 팀을 꾸려요 일단. 그래가지고 거기서 되게 걸러가지고 근데 뭐 정제된 언어를 통해서 그래도 쓰거든요. 어쨌건 대표의 의중이 들어간 연설문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중이 들어간 건지 아니면 당신은 이렇게 해야 돼라고 밑에서 이제 건의를 한 건지 그건 알 수는 없지만은 일단은 당 대표로서 할 말을 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뭐 예고돼 있었어요. 이미 그러니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서 당의 노선 전환을 하겠다라는 거를 이미 언론에 좀 얘기를 해놓은 상황이었어요. 거기에서는 그러면은 정책과 민생을 얘기를 하겠다. 우리가 그래서 수권 정당의 면모를 보이겠다 이런 것들 다 얘기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나온 것 같고요. 뭐 진짜 디테일하더라고요. 뭐 편의점 도시락을 지급하겠다 뭐 이런 것까지 뭐 야당 당 대표가 할 일인가 그런 생각도 들긴 했지만은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민생을 챙기는지를 너희들은 다 알아야 돼. 이렇게 조금 강변하는 듯한 그런 인상도 좀 받았고요. 그러니까 만 16세로 선거 연령 낮추는 거는 좀 보수 정당에서는 있지 않았죠. 왜냐면은 교실이 정치판으로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일관되게 보수 정당은 반대해 왔거든요. 그거는 당연히 보수가 젊은 사람들이 더 나이 낮은 사람들 투표하면 우리가 불리하다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지금 10대의 보수화 혹은 극우화가 굉장히 강렬하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리하다. 해보자. 고등학생들 투표하면은 우리 불리할 거 없다. 이렇게 좀 본 것 같아요. 지난해 이제 9월에 한국일보가 쓴 시리즈가 있어요. 10대 극우화 관련해서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는데 부정선거를 믿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믿거나 그래요? 예예예. 그러니까 20대보다 더 많아요. 10대가 심지어는. 놀라운데? 예. 그러니까 뭐 완전히 믿는다기보다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런 식으로 이거를 일종의 밈처럼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놀이처럼 약간 되는 게 그런 게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국힘 측에서는 16세로 좀 낮추자는 얘기를 주장하는 예, 이거는 유불리를 따졌을 때 불리할 게 없다라는 거고. 전 세계에서 오스트리아나 쿠바가 만 16세에 지금 투표를 해요. 예, 그리고 북한은 17세 합니다. 우리는 18세. 그래서 16세로 낮추면 북한을 이기는 효과가 생긴다. 장수현님 그러면 오전에 뭐 치열하게 토론하고 오셨다 그러는데 16세 하향하자는 데서 어떤 의견 패널 주셨어요? 분들의 생각이 거의 다 좀 부정적이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국민의 기본권이라든지 의무 이런 차원에서 좀 접근한 것이 아니라 그거가 돼 있네? 우리한테 유리하겠네? 그럼 우리가 지방선거에서 조금 더 득표율을 높일 수 있겠네? 단순한 그런 판단에서? 정략적인 차원이라서 그냥 이렇게 당내 논의나 합의 과정 없이 당대표가 불쑥 제안을 하면 이게 성사가 되겠느냐. 당내 논의부터 좀 제대로 조율을 해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장동혁 대표가 어제 얘기한 거는 16세부터 정당 가입이 가능하대요. 저도 몰랐어요, 그거를. 근데 16세부터 가입이 가능한데 그럼 왜 투표권을 안 주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또 그럴싸한데?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또 장 대표가 이제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좀 쓴소리를 해냈습니다. 나치 정권에 빗대어서 또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이념적으로 접근하는 거는 아마 국민들이 쉽게 좀 동의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본인들이 상당히 좀 축소화되고 좀 제한적으로 이념적으로 결속시키려고 강조하다 보니까 뭐 이재명 대통령의 상대 진영을 그런 식으로 좀 폄하하거나 프레임으로 규정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이념적인 접근보다는 앞에서 쭉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적인 부분에 강조하면서 야당 대표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뭐 들으면서 뭐 별로 세다고 솔직히 생각 안 했어요. 네. 역대 야당들 다 이랬습니다. 뭐 그러면 이재명 야당, 민주당 야당 대표는 뭐 윤석열 정부 때 안 그랬나요? 뭐 그래서 뭐 이 정도로 정부를 비판하는 거는 뭐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계속 꼬리표가 붙는 거는 윤어게인 윤석열하고 어떻게 절연할 거냐. 어제 또 이제 교섭단체 연설 끝나면은 거취 표명이라든지 아니면은 재신임 투표하는 거 밝히는 거 아니냐 막 다들 이제 그쪽에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두고 본인은 이제 한동훈 제명하고 나는 미래로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언론이나 정치권의 관심은 또 내부의 내전 뭐 이런 거 징계 이런 거가 계속 소환되고 있다. 네. 거취 표명 한답니까? 안 해요. 왜냐면요. 재신임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나를 재신임한다고 이게 말이 돼? 그 말 꺼낸 사람 누구야? 징계. 김용태. 윤리로 징계. 뭐 거기에 뭐 상임위원장 자리를 걸어 이미재원 당신 경고. 뭐 이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재신임에 제자도 안 꺼낼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저 대표 연설 끝나고 뭔가 있을 법하더니 쏙 들어갔네요. 기분 나쁘대요, 되게. 근데 만에 하나 전당원 투표하면은요 재신임 나옵니다. 재신임 나온다. 저는 무조건 나온다고 봐요. 이게 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당원이 한 20만 명 이상 늘었어요. 그리고 지금 짠물들이 좀 많이 남았다 이런 평가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그 지지자들이 투표를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예를 들면 1인 1표제 여론조사하고 그럴 때 그 투표율이 당원 뭐 이제 투표율이 막 20%대 나왔거든요. 그런데 찬성률은 막 70% 80%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구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예 싫어하는 사람은 불참해버리고 지지하는 사람만 투표를 하는 경향이 있어서 뭐 무조건 이긴다고. 근데 그거 자체가 불쾌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왜 재신임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내 갈 길을 계속 가겠다. 네. 그럼요. 그리고 이제 저 배현진 의원 윤리위 제소가 나왔네요. 야, 이거는 이게 진짜 전 내전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지금 고성국 씨가 지난달 28일에 유튜브로 배현진 징계해야 된다 썸네일로 이렇게 올렸거든요, 클립. 그리고 한 이틀 뒤엔가 사흘 뒤엔가
이제 윤리위에 징계해달라고 이제 그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저 정성국 의원도 지금 지난 4일에 고성국 씨가 정성국 징계해야 된다 이렇게 올리니까 지금 정성국 의원의 당협위원장들이 의원직 사퇴 안 하면은 우리가 윤리위 제소하겠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고성국의 당이에요. 장동혁의 당이 아니라. 마치 예. 민주당의 상황은 김어준 같고 국힘의 상황은 고성국 같다는 생각. 그런데 저는 이게 더 질이 안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러니까 민주당은 어쨌든 김어준이 영향력이 있지만은 직접적으로 뭐를 얘기하진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인터뷰를 한다든지 해서 끌어냈는데 여기에서는 고성국 씨가 직접 징계해야 된다, 썸네일도 만들고 그러면은 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움직이죠. 게다가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내전입니다. 상대를 제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게다가 배현진 의원이 지금 서울 당협위원장, 그러니까 그렇죠. 서울시당. 서울시당위원장이에요. 서울시에 대한 그 구청장들, 뭐 시장부터 해서 구청장들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데 눈에 가시 같을 겁니다. 그래서 뭐 제명을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시당위원장을 끌어내리려고 하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현직 의원들도 이렇게 윤리 제소해서 끌어내릴 수 있는 거군요. 아니, 그냥 뭐 민주정당이잖아요. 저 당은. 그래서 뭐 그거는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예. 그 윤석열 정권 시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앞으로 무슨 메시지를 내고 어떠한 행동을 할 거다라고 예측할 때 많은 분들이 천공의 정법 강의를 이렇게 찾아봤잖아요. 지금 장동혁 대표나 국민의힘이 무슨 일을 하고 무슨 결정할까는 고성국 TV를 보면 나와 있어요. 며칠 전부터 계속 정성국을 제명해라. 서울시당이 배현진 거냐. 정성국 한지아를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된다. 아, 그 유튜브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썸네일이 그래요. 오세훈의 시간은 끝났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리스트를 쫙 작성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 다 여러 가지 처리가 될 것 같아요. 스승님의 이제 지침을 따라. 데스노트가 아니라 고스노트네. 고성국의 데스노트, 고스노트.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김종혁 최고는 지금 탈당 권유를 받았잖아요. 예. 그러면은 열흘 동안 재심 신청할 기간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 한동훈 대표도 그렇게 됐잖아요. 예.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이제 재심을 신청하거나 아니면은 아무런 조치가 없어 탈당을 안 하면은 출당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명할 수 있어요. 제명된 거예요, 그러면은? 안 됐어요, 아직. 이게 아직은? 며칠 남았을 거예요, 지금. 이제 거의 다 됐을 거예요, 기간이.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당내에서는 최고위원회에서 거쳐가지고 제명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자동으로 제명이 되는 건지를 가지고 지금 뭐 있는데, 김종혁 최고는 최고위원 열어서 나 제명해. 그런 게 어딨어, 자동으로 되는 게. 니들 손으로 잘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친한계는 확실히 이제 제거하겠다. 한동훈의 흔적이 묻어 있으면 제거 대상이에요, 일단. 오늘 그 오전에 조선일보가 단독해서 나온 게 뭐냐면은 그 한동훈계 당협위원장 다 쫓아낸다. 원외 당협위원장. 그런데 이제 당에서 발표를 했는데, 당무감사를 했는데 37곳이 점수가 미달이 됐어요. 근데 뭐 그게 한동훈 갠지 아닌지는 밝히지 않았는데 제명은 하지 않겠다. 근데 강력하게 경고하고 더 이제 너희들의 그 점수를 미진한 부분에 끌어올려라고 해서 지금 경고. 그러니까 지금 만지작 하는 거 언제든지 니들 다 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지금 거의 내전 상황이에요. 그렇게 결정한 이유가 장동혁계 당협위원장들이 더 많아서. 그래? 원래는 한동훈계 쪽이 70%, 장동혁 30%, 7대 3이면은 오케이 고 이랬는데 딱 까보니까 하우스 봐, 우리 쪽 사람 더 많네. 일단 경고. 이랬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예. 한동훈 대표 이제 이번 주말에 그 토크 콘서트 논란이 되고 있는 토크 콘서트 하죠? 네, 뭐 한 11,000명 모아서 지지자들과 함께. 결의 대회 하는 거죠. 힘다지기 대회 하는 겁니다. 어제 김상우 의원이 나와서 한동훈 너무 이 팬덤 정치하지 말고 뭔가를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그거를 우리가 다르게 보면 그러한 팬덤이 있는 정치인도 지금 현재 거의 없어요. 한동훈 대표밖에 없어요. 그거는 정치인으로서 큰 장점이고, 김상우 의원 얘기를 들어볼 것은 이제 현실적으로 배지를 달고 지역적인 기반도 갖고 또한 확실하게 내 편을 들어줄 의원 숫자, 세력화, 그것을 이제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보여지는데, 일단은 외롭게 지금 쫓겨났잖아요. 저분들이라도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가서 외로운데 그래 우리 한동훈 당신만이 우리 지도자야 이렇게 힘다지게 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 가지고 뭐 좀 비판할 만한 거리는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은 저 이번 지선이나 뭐 보궐에 등판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하고 싶어 하죠. 어디에?
본인이 당선될 만한 가능성이 있는 곳이 재보궐선거 지역으로 열리면 없어요. 네. 그런데 없어요. 안 팔아요. 아이고 부산도 있고 대구도 보궐이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 대표는 좀 어려워요. 지금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2016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민주당에 와서 그때 컷오프를 2명을 했어요. 뭐 대표적으로 정청래, 이해찬. 근데 정청래 대표는 이제 그 의원은 안 나왔고 이해찬 의원은 무소속으로 세종시에 나갔거든요. 본인 지역구 당선됐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그 정도로 완전 전국구거나 완전 지역구를 잘 닦아놨거나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 홍준표 대구시장 무소속으로 나와서 됐잖아요. 한 전 대표 본인도 그걸 잘 알고 있을까요? 잘 알죠. 거기에 제가 뭐 이런저런 얘기 들어보면 일단은 아무 말도 하지 말자. 당분간은 이거 뭐 나가네 안 나가네 언론에서는 뭐 궁금해하지만 우리가 먼저 뭐 어디 나가요. 왜냐하면 거기에 발목 잡힐 수 있거든요. 너 나간다고 했다면서 왜 안 나가? 막 이렇게.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그냥 침묵을 지키자. 이게 지금 친한계 쪽 기조예요. 김준일 대표님은 지금 10만 명 위두우니 그들의 분노가 지금 두렵지 않습니까? 그렇게 폄하합니까? 당선될 지역이 없다는요. 나가면 무조건 됩니다. 라고 많은 얘기를 하고 계시죠. 위두우님께서. 네, 숙고하고 있다. 네. 오늘 마지막 질문으로 연일 이제 이 대통령이 SNS로 부동산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자신감, 조급함, 답답함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감정으로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나 코스피 5천 했잖아. 누구도 잡지 못한 집값. 나는 할 수 있어. 왜? 내가 이재명이니까. 이런 자신감. 그런데 지방선거 앞두고 부처의 얘기를 하니까 좀 이게 더디거든. 이슈도 되지도 않고 실행이 되지도 않고. 근데 내가 그냥 직접 SNS에 밝히면은 바로바로 반응이 오잖아요. 그것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자신감이 있는 것 같고 부처에서 안 따라주는 그런 답답함도 있는 것 같고. 부처뿐만 아니라 지금 당도 별 그렇죠. 뒷받침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도 안 하고. 또 이제 지방선거 앞두고 이게 빨리 결론이 나야 특히 서울 지역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텐데 이게 빨리빨리 돼야지 내가 그래도 푸시해야 되겠네라는 조급함도 있어 보입니다. 아니 근데 정말로 많이 오른 거는 맞나요? 저는 사실 그게 기본적 전제가 좀 잘못돼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봐요. 많이 올랐던 집값이? 예, 집값이 많이 특정 지역에서는 좀 오른 거는 맞죠. 근데 우리가 그럼 모든 기준을 강남으로 해야 될 것인가? 강남 상부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미 계급화됐다라는 거를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언론도 좀 그렇게 보도를 하는 경향이 있고 거기에 대통령이 사실은 말리는 것도 있어요. 그 최병천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 지금 신성장 경제연구소장 이분이 국민일보에 기사를 썼는데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브라보콘은 38% 올랐고요. 서울 아파트 평당 가격은 21% 올랐습니다. 브라보콘이 더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다 오르고 있어요 지금. 다 오르고 있는데 집값만 안 오르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집값은 사실 브라보콘하고 비교하기엔 물론 너무 이게 커서 생필품하고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은 네. 정말로 지금 안 오르는 게 없다. 서울 아파트 평당 공사비는 68% 올랐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네. 그러니까 이게 집값이 안 오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근데 왜 일산에 저희 집은 왜 안 올까요? 네? 눈물 난다. 오를 수밖에 없다면서요. 두 분 나가셔서 책임지세요. 마저 남은 싸움 책임지시라고요. 하시기 바랍니다. 왜 잡주를 사셔가지고 또 자, 지금까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상담 코너 시작합니다. 아이의 내일을 키우는 시간. 우리 아이는 왜? 오늘도 참을 이를 마음에 새기며 육아서를 덮었다 폈다 하는 이 시대의 엄마 아빠를 위한 시간입니다.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오늘은 정영경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뉴스를 보니까요. 서울 지역 청소년의 도박 경험과 노출이 증가했다고 네. 나왔어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뉴스? 굉장히 심각하게 봤는데요. 뉴스 내용을 먼저 좀 살펴보면요. 도박 경험률이 2.1%로 전년 대비 0.6포인트 상승했다. 주변에서 도박을 목격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9%로 전년보다 2배 이상 늘었다. 경찰은 청소년 도박이 일부 경험 단계에서 벗어나 확산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분석했다. 이러면서 도박을 처음 시작한 학년이 초등학교 5학년으로
중으로 아이고. 가장 많아서 네. 전년보다 시작 연령이 낮아지는 저연령화 경향도 확인됐고 도박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친구 또래 권유가 40.3%로 가장 높았다고 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황조님은 저희 막내 네, 아기예요. 아이인데. 예. 근데 이게 도박이라는 게 뭐 성인들이 어른들이 하는 그 도박하고는 좀 다른 거겠죠? 그런 도박은 아니겠죠? 유사하기도 하고 또 이제 차이점도 있고 이러는데요. 이 뉴스에서 가장 시사할 만한 이야기는 네. 한반에 도박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들의 존재를 옆에서 우리 아이가 또렷이 보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전파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그럼요. 친구들이 하는 예. 걸 보고 예. 그럼 어떤 류의 도박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하는 그게? 예, 이 그 보고서에서도 나왔지만 도박 유형은 온라인 환경, 즉 스마트폰과 PC를 통해서 대부분 이루어지는데요. 역시나. 예, 그 내용은 세부적으로 이제 아까 차이점이랑 공통점을 물어보셨는데 e스포츠나 게임 내 베팅, 그러니까 토토 같은 느낌이 제일 많았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예. 어른들 사실은 유사하죠. 예, 예. 그러면 이게 요즘 들어서 청소년 도박이 이렇게 불거진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예, 그 뭐 내적인 외로움, 뭐 학업 스트레스 이런 간접적인 원인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도박 중독은 너무나 큰 문제이기 때문에 확실한 원인부터 명확히 해야 해결책이 그나마 도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도박 문제 늘어난 이유 다른 이유 없고요.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아까 도박을 대부분 온라인으로 접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손안에 스마트폰으로 24시간 온라인에 접속할 수 있으니 그만큼 온라인 도박에도 쉽게 접근이 되고요.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우리랑 달라요. 태어나면서부터 핸드폰을 바라보며 자란 세대고 또 온라인 게임도 아이들에게는 일상입니다. 그러게요. 예, 그러다 보니 핸드폰을 통해서 게임 형식으로 친근한 가면을 쓰고 다가오는 도박을 아이들 입장에서는 아주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저도 큰애랑 한번 대판 싸운 적이 있는데 그렇군요. 예. 손에 쥐어준 스마트폰 뺏으려 그러면은 네. 뭐 저항이, 자기 어떤 예. 보물도 내놓을 수 그럼요. 없다는 예, 듯이 예. 그렇게 저항을 하더라고요, 진짜. 그렇습니다. 또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는요. 특히 청소년 시기잖아요. 이때는 인생에서 가장 충동성이 강하면서도 위험에 대한 회피 감각이 무딘 시기입니다. 우리 뇌는요. 20대가 훌쩍 넘어가면서부터 점차 위험에 대한 회피 감각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20대만 하더라도 배낭여행 막 가가지고 모르는 사람들과 막 기차도 타고 이렇게 어울리기도 하고 바다에서 막 프리다이빙도 하고 막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서 절대 그런 일을 안 하잖아요. 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10대에는 이런 위험 회피 성향이 굉장히 낮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애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세상에 무슨 문제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나는 비켜갈 것 같고 나에게는 사고 같은 거는 벌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확신이 어느 누구보다 강한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에서 불법 도박 교육을 받고 하더라도 내가 하는 건 뭐 위험한 도박이 아니야. 그냥 조금 더 새롭고 짜릿한 게임이야. 이렇게 여기게 되는 것도 청소년 도박이 횡행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아니 근데 그 돈은 어디서 나온대요? 네. 이거를 이제 뭐 보호자분들도 물어주세요. 도박 자금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나요? 이러는데요. 이걸 도박 자금이라고 하니까 왠지 그 큰 돈이 어디서 나오겠냐 싶지만요. 사실 청소년 도박 사이트의 베팅 금액은 극히 소액입니다. 아이들 그냥 용돈이나 소액 결제 등으로 충분히 하고도 남거든요. 예. 이제 또 처음 시작은 보통 무료 포인트 또는 무료 머니 지급으로 시작이 됩니다. 또 이런 걸로 이제 그 꼬시는군요. 네. 돈 한 푼 없이 시작 가능하고요. 그리고 부모인 우리가 이제 마트나 이런 데서 포인트로 결제하고 하는 걸 아이들은 다 보고 자란 세대거든요. 그래서 무료 포인트나 무료 머니에 대한 심리적 장벽이 아예 없어요. 그렇게 무료 머니로 시작해서 그걸로 실제 또 돈은 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두 판, 세 판 더 하고 싶어질 거고요. 게임 자체도 그렇게 막 뺏을 정도로 재미있는데 현금 지급까지 되니까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그리고 그러고 나서 손실을 입게 되면 어른과 같이 원금 회복에 대한 갈망 때문에 완전히 도박의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일단 요는 시작에 돈이 거의 안 든다. 시작하고 나서도 1회 충전 비용이 1,000원에서 한 5,000원 정도로 극히 소액이다. 그러니까 이게 시작은 내가 도박하고 있구나라는 걸 못 진짜 느끼고 인지가 이제 잘 빠져들게 안 되는 됩니다. 예, 그리고 결제 방식이 문화상품권 많고요. 간편 송금, 소액 결제식이고 결제 명목이 부모님한테 만약에 이렇게 그 문자 메시지로 오더라도 이벤트 참여, 포인트, 아이템 뭐 이런 것들이라서 부모 입장에서는 맞아요. 그냥 용돈 좀 써서 그냥 게임하고 있겠거니 싶다는 것이거든요. 네. 예, 또 친구를 끌어들이면 이 다단계처럼 소개 명목으로 나한테 포인트 지급이 되어요. 그래요?
그러니 도박에 빠진 아이들은 친구를 필사적으로 도박에 같이 참여시키게 만드는데 우리가 뭔가 친구의 권유다 그러면 좀 안전해 보이기도 하고 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감을 좀 나눌 수 있다고 느껴지기도 하고 또 남들이 다 하고 있으니까 더 괜찮아 보이기도 하면서 만약에 그 친구가 도박으로 얻은 자금을 통해서 부모 몰래 막 명품 지갑 사고 이런 것들을 옆에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도 한번 해볼까? 뭐 했다가 별로면 안 하면 되지. 해봤자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러면 나오면 되지. 이렇게 쉽게 생각하게 되곤 합니다. 근데 이게 중독성 게임이라는 게 중독성이 강해서 어렸을 때부터 여기에 빠지기 시작하면 좀 이상한 방향으로 애들이 갈 것 같은데요. 네네 이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또 중요한 점이 도박 중독에 빠진 아이들의 많은 경우가 아까 언급해 주신 것처럼 자신이 불법 도박을 하고 있다라는 심각성에 대해서 인지를 좀 잘 못해요. 이게 모른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정말 잘 몰라요. 이 때문에 발견도 늦고 치료 기회가 이미 놓쳐져 버린 경우가 많은데 심각성을 덜 느끼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도 관련이 있는데 소액이다 보니까 도박을 하는 아이조차도 이걸 큰 문제로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손실액이 나중에 이제 누적이 돼서 커지죠. 그리고 또 나중에 들키게 된다 하더라도 애들이 난리예요. 절대 그 금액 아니에요. 이거 피싱 당한 거다, 해킹 당한 거다 난리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이거 애 완전히 지금 판단 다 망가진 거 아니에요? 뇌 파괴된 거 아니에요? 아니면 거짓말을 너무 심하게 합니다. 이러는데요. 애들 진짜 그렇게 믿어요. 왜냐하면 소액으로 자주 하다 보니까 누적 금액이 그만큼 되었다는 것을 진짜 인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뭐 명품백을 샀다, 좋은 차를 샀다 이러면 내가 이번에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썼구나를 인지하고 그 다음에는 소비를 좀 줄인다거나 돈을 좀 모은다거나 그렇게 계획을 하는데 내가 매일 다이소 가고 인터넷으로 조그만 굿즈 같은 거 매일매일 소액 결제하고 이러면 쓴 것도 없는데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어 이렇게 말하게 되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 원리예요. 금액 감각이 붕괴되어서 빠져나올 기회를 아예 놓쳐버리게 됩니다. 야, 이거 일상생활이나 공부에도 지장이 있을 것 같은데.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공부에 그냥 안 하게 된다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냥 우습게 돼요. 이렇게 뭐 공부해서 뭐 하냐 이런 생각들이 많이 되게 되고 예전에는 고스톱 치고 하면 어느 집에서 모여서 무슨 시간대만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뭐 24시간 할 수 있다 보니까 밤을 애들 세워서 합니다. 부모님들 다 주무시고 나서요. 그래서 처음에는 재밌어서 밤새고 나중에는 손실액 메꾸려고 절박한 심정으로 그야말로 강박적으로 계속 게임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밤새는 경우는 너무나 흔하고요. 그럼 학교에서는 잠만 자게 되거나 아니면 쉬는 시간에 또 손실을 메꾸려고 도박하고 다른 애들 유인하고 이렇게만 생활이 되니까 일상은 무너집니다. 또 다단계처럼 이 도박이라는 것이 돈을 버는 주체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근데 그 주체가 눈에 안 보이는 설계자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아이들 사이에서 언제나 함께하는 대상 중에도 이 중간관리책 같은 또래가 존재합니다. 그 친구가 하고 다니는 행색, 말 같은 걸 보고 듣고 하다 보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른도 다단계에 빠지면 일상과 돈을 돌이킬 수 없이 다 갖다 바치게 되는데 판단력이 아직 미성숙한 미성년자들은 이런 중간관리책 또래들을 보면서 더욱 도박에 몰입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걸리게 되더라도요. 애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쟤들은 걸리지도 않던데 나는 이런 것도 운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걸린 자체를 원망하게 되고 언제 다시 부모의 감시막에서 풀려나서 다시금 저 세계로 들어가서 멋지게 살지 않은 그런 마음만 좀 생겨요. 이제 이 아이들은요. 자기를 적발한 부모는 좀 늘 돈이 사실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좀 부족하고 꾸미는 것도 좀 소박하고 그런 평범한 소시민이니까 도박을 통해서 럭셔리해 보이는 또래들의 삶이 훨씬 멋있어 보이고 추앙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어느 순간 얘가 중독이다라고 인지할 수 있어요? 네, 그 돈이 들어가는 사행성 게임의 경우에는 시작부터 중독이죠. 예, 마약이 시작되면 중독인 것처럼 딱 한 번만 하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끊게 되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중독은 바로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아이가 게임을 하다가 베팅 얘기를 꺼내는데요. 이게 단순한 호기심인지 도박 위험 신호인지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라고 2077님이 질문 주셨거든요. 이런 순간은 바로 보호인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 베팅이 뭔지 사행성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상태라면 도박을 아직 시작을 안 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방 교육이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고요. 만약 도박을 시작했는데
초기다. 그래서 나온 질문이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위험성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어쩌면 마지막 기회입니다. 다만 단순한 호기심이라서 치부하셔서 대충 대답하시거나 도박 위험 신호다 이렇게 해서 너무 놀라신 나머지 아이를 드잡듯이 추궁하는 것은 문제 해결과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죠. 예. 네. 이 청소년 도박의 경우에 그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회복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회복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하는 게 그 아이들은 상처 나도 우리보다 훨씬 이제 회복이 빠르죠. 이제 그러면서 회복이 빠르면서 동시에 어른이 다리 부러지고 하면 부모만 되면 끝날 문제인데 아이들이 부러지는 거는 성장판이 다쳐서 영구적으로 다리가 짧아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더욱 아이들의 문제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만약 조기에 개입되고 환경이 가능한 100%에 가깝게 차단 가능하다면 성인보다 확실히 회복력은 좋고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아직 부모의 말을 듣기도 하고 또 혼자서 돈 버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돈줄을 소위 끊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만큼 철저한 조기 개입이 필요합니다. 네. 반드시 전문가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뭐 골든 타임이 있습니까? 발견 즉시입니다. 더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3857님께서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차단하는 게 답일까요?라고 질문하셨는데 부모님들 위한 좀 그 팁을 주세요. 예, 그 차단하는 건 당연히 팁이고요. 이제 네. 어릴 때 처음 사주실 때부터 URL 같은 거 절대 누르지 않는 거라는 것을 좀 배워야만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법적으로 청소년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에는 유해 콘텐츠 차단 수단이 반드시 설치되어 있어야 되는데 네. 추가로도 팩을 좀 설치해 주세요. 사이버 안심존, 모바일 펜스, 엑스피퍼 같은 앱들이 있겠고요. 처음 스마트폰 사주셨을 때 아이폰에서 07번, 070 국제발신 게임머니 바카라 이런 문자 차단 문구로 미리 등록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스팸의 80% 이상을 물리적으로 걸러낼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유해 사이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치유원 1336에 문의하셔도 자세히 안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아이는 왜 오늘 정영경 전문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넘치는 정보 속 필승 전략. 당신의 갓생을 위한 일타쌍피 요약본.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이번 주말에 뭐 하지? 목요일에 미리 만나는 주말 사용 설명서. 여행은 일상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원동력이 되곤 하죠. 여행 안내서 장주영 매일경제 여행플러스 편집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부산 갑니다. 네, 부산입니다. 근데 키워드가 방탄소년단이에요. 네. 부산스럽게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부산스럽게. 네. 이 방탄소년단 얘기만 들어도 막 가슴이 쿵쾅쿵쾅 하시는 분들 네. 분명히 계실 건데 컴백한다죠. 컴백하죠. 네. 3월 21일 정규 5집 아리랑을 들고서 4년 만에 돌아오는 건데 이 공연 또 갖는다고 해요. 네. 월드 투어로. 그래서 국내에서는 또 비수도권 중에 유일하게 부산에서 6월 12일과 13일 두 번 공연이 예정돼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좀 의미가 남다른 게 13일이 6월 13일이 이 방탄소년단의 데뷔일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그 멤버 지민이랑 정국의 고향이 또 부산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많은 팬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숙소 가격이 뭐 천정부지로 오른다 뭐 그런 얘기도 있던데. 그러니까요. 이 뭐 아직 공연장은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는데 뭐 2022년에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공연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공연일이 6월 12일, 13일 딱 잡히다 보니까 공연을 발표하자마자 이 일부 팬들이 막 몰려들었거든요. 예약하려고. 그게 뭐 전 세계에서 또 올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최대한 15배 정도 올랐는데 제가 확인한 게 200만 원 후반대까지 오른 가격을 봤습니다. 얼마짜리가? 한 12, 3만 원이나 한 20만 원 초반대가. 예. 그래서 지금 부산시에서도 바가지 요금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야죠. 예. 자, 오늘 부산 여행 어디서부터 출발할까요? 부산 동쪽 동부산으로 가볼 건데요. 네. 부산의 기장에 있는 해동 용궁사입니다. 저희 가봤습니다. 오, 네. 네. 좋아요. 첫인상이 좀 어떠셨어요? 좋으셨죠? 네, 앞에 바다가 부산 가면 저는 꼭
들르는 곳이 해동용궁사 중에 하나 군데가 한 군데가 이 해동용궁사거든요. 네. 저도 종교를 떠나서 이 해동용궁사 꼭 가급적이면 추천을 하는데 그 이유가 바다랑 맞닿아 있잖아요, 사찰이. 맞아요. 예. 그리고 풍경만 딱 봐도 마음이 차분해지고 또 보는 것만으로 낭만 느껴지고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좋고 언덕을 싹 넘어가서 이제 내려가면서 바다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사찰이 그렇죠. 나오는 그 풍경. 네, 제가 그 과정 중에 꼭 하나를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 마음속에 딱 한 가지 소원만 가져가셔라. 뭐 한 두세 가지 갖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소원만 가져가셔라 하는 이유가 반드시 있는데 여기 가면 이 관세음보살을 모신 관음성지거든요. 여기가 여기서 정성을 다해서 한 가지 소원만 빌면 꼭 이루어준다라는 전설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세 가지 가져가지 마시고 딱 한 가지 가져가시면 본인이 원하는 아주 소소한 소원이라도 꼭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말씀 드릴 수가 있고 여기가 또 아침에 가면 굉장히 좋아요. 아침에 가야 좋습니까? 예, 특히 그 해 뜨기 바로 직전에. 그래서 해 뜨는 걸 여기서 바라보면 그 넘실넘실 거리는 해 뜰 때 붉어지잖아요. 또 그 남해 바다가 굉장히 좀 검푸른 편이고 그 빛이 어울리면서 굉장히 낭만을 더할 수 있다. 그런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뭐 해동용궁사에서 마음을 정리했다면 부산 사람들의 좀 진짜 삶 속으로 들어가 봐야지 않겠어요? 이 부산의 진짜 삶을 보려면 시장 쪽 한번 가보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시장을 준비했는데 바로 부산의 국제시장입니다. 국제시장. 네. 국제시장은 전 영화로만 봤습니다. 네, 우리나라 박스오피스 4위에 해당하는 그런 이름인데 국제시장 영화 속 장면을 실제로 보실 수 있는 그런 경험을 국제시장에서 직접 해보시면 좋은데요. 엄청 크다면서요, 여기가? 그렇죠. 엄청 네. 크죠. 크기도 하고 여기가 또 역사도 또 오래돼서 이 광복 이후에 그 일본인이 남긴 물건을 거래하면서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한 100년 조금 안 된 그런 시점이죠.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없는 거 없다 할 정도의 그런 물품들을 많이 팔고 있습니다. 예. 여기가 6개의 구역으로 나뉘거든요. 어이구. 네, 그래서 골목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요. 예. 그래서 이 골목을 헤매고 길을 잇는 거가 너무 재밌다 할 정도로 그런 재미를 좀 느끼실 수가 있고. 뭐뭐 팝니까 여기서? 네. 없는 게 없다고 하셨는데. 원단, 뭐 철물, 조명, 기념품 여러 가지가 있고요. 이 국제시장 촬영지 중에 꽃분이네 기억하실 겁니다. 이 꽃분이네 앞에서 또 인증샷 찍는 것도 하나의 재미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깡통시장 이름이 재밌더라고요 여기는. 네. 이 국제시장에서 딱 길 건너면 부평 깡통시장이 나오죠. 뭐 해방 이후에 구호품이랑 미군 물자를 유통하면서 깡통시장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여기는 아까 해동용궁사는 아침에 가라 말씀드렸잖아요. 네. 여기는 밤에 가야 합니다. 야시장이 유명하기 때문인데요. 밤에 어떤 볼거리들이 있어요? 야시장 하면은 떠오르는 게 먹거리죠. 네, 여기가 먹거리로 아주 유명한데 특히 같은 메뉴의 집들이 없이 다 단일 메뉴의 집들만 쫙 그 가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하나를 꼽으라면 깡돼후라는 집인데요. 깡돼후? 깡통시장 돼지갈비 후라이드의 줄임말입니다. 좀 생소한 조합인데요. 네. 이 돼지갈비를 24시간 재워서 바삭하게 튀긴 후라이드인데요. 딱 생긴 게 치킨에 가깝습니다. 네. 사실 뭐 맛이 없을 수 없는 조합인데 한마디로 맥주를 부르는 맛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겉바 속촉 아주 그 의미를 딱 좋을 만한 그런 비율이 기가 막히고 또 마요네즈 양념으로 된 콘샐러드를 따로 주문하는 것도 추천하는데 여기에 찍어 드시면요. 씹는 맛 또 느끼한 맛 아주 골고루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입에 침 고이는데요. 네. 자갈치 시장도 좀 둘러볼까요? 이 자갈치장은 뭐 수산시장으로 아주 유명한 그런 곳이죠. 여기는 시장을 걷다 보면 바다 생동감을 아주 그대로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뭐 한때 뭐 바가지 논란도 좀 일었지만 최근에 상인들끼리 좀 자정 활동을 하면서 즐기실 수 있는 시장의 제맛을 즐기실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네. 좀 맛집도 추천해 주세요. 부산 뭐 그 맛있는 음식들 많잖아요. 예, 뭐 자갈치 시장은 일단 뭐 수산시장 굉장히 맛집들 많고 대신에 저는 조금 특별하게 자갈치 시장에서 한 10분 정도 걸어가면 양곱창 골목이 나오는데요. 이 양곱창 골목이 자갈치 시장만큼 좀 오래됐는데 여기가
뭐 연탄불에다가 양곱창을 구워 먹거든요. 아주 맛이 좋고 여기서 또 한 5분 정도 걸어가면 고갈비 특화거리가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고등어를 고갈비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고갈비 굽는 냄새만으로 아주 매력적인 군침이 도는 그런 곳이고요. 뭐 연기와 냄새가 딱 보다 보면 이 구수하고 짭조름한 맛에 뭐 밥이라든가 술 한 잔이라든가 이런 게 떠오르니까 여기도 한번 들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질문으로 부산에 가서 꼭 이거만은 맛봐라 하시는 음식 하나만 추천해 주시고 마무리할게요. 부산의 중앙 쪽으로 한번 가보면 부산역이 있죠. 이 역 앞쪽에 초량 육미거리라고 있습니다. 이 육미라는 게 6가지 맛을 얘기하는데요. 이 6가지 맛 돼지국밥, 돼지갈비, 돼지불백, 또 밀면, 어묵 그리고 곰장어라고 부르는 곰장어까지 이 6가지 음식을 먹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 특히 초량 육미거리를 대표할 수 있는 게 돼지고기입니다. 뭐 돼지고기의 성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곳인데요. 돼지갈비랑 돼지불백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우리 장주영 편집장님과 함께 부산 여행 해동용사부터 쭉 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익입니다.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조용필 씨가 부른 돌아와요 부산항에 띄워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익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갈매기만 슬